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광복절은 결국 두 쪽으로 치러졌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야당에서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해서 일종의 뉴라이트 친일파다라고 공격하고 있고, 김관장과 정부 입장에서는 뉴라이트도 아니고 친일파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야당의 친일 공격이 도를 넘었다라고 맞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역사 전쟁이고 때가 어느 때인데 이념 전쟁일지 국민들 먹고 사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정치권의 논쟁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할 어제의 광복절은 결국 아주 오래되고 날뛰낡은 역사관 차이 그리고 이념 논쟁으로 두 쪽 난채 치러졌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독립운동 선열들께서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걱정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28일 한겨레 신문이 오늘 이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28일 어떤 걸까요? 함께 보시죠. 긴밤 지새우고 출근마저 지친 서울의 열대야. 28일 지속일수는 25일째입니다. 30년 평균 12.5일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런 느낌 드실 겁니다. 아니, 올해 여름은 왜 이렇게 길지?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실만 합니다. 2배나 무더위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독트린. 조선일보 1면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독트린을 발표했어요. 자유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겠다. 8.15 독트린. 언론은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3대 통일 전략 등 337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통일 역량을 배양하고 북한 주민의 열망을 촉진하고 국제 지지를 확보하겠다라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이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후폭풍. 동아일보 6면 기사 함께 보시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는 살인자 발언. 여당에서는 전현희 의원에게 야당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여당의 송석준 의원도 막말을 했다라고 같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 내에서도 전현희 의원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의 5, 6위가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이른바 무리수를 둔 발언이다라는 지적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유례없는 이 영부인을 향한 살인자 발언,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최대폭. 중앙일보 6면 기사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한 주간 0.32% 올랐어요.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1주 연속 상승이고요. 거래량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됐고 공급 부족 우려 탓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당의 소신파 김용태 의원 그리고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모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젊은 피 어느덧 재선
전윤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2024년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친일 논란이 웬 말입니까? 설마 아직도 친일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건 민생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아닙니다. 역사관 전쟁, 역사 전쟁, 친일 논란이 한참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력이 일본을 넘어서고 K-파워가 일본을 넘어선 지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오래된 친일 논쟁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쟁에 물든 광복절, 용사는 반쪽 아니다. 결국 광복절 기념식이 두 쪽 난채 치러졌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복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축하할 만한 정축 행사잖아요. 그렇게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불참하셔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는 독립기념관장도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죠. 인사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는 심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표명했습니다. 독립기념장 관장 인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빌미로 광복절 기념식이 마치 나라가 두 쪽 난 것처럼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대한 불만은 여기 와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김구식 교수님, 네. 듣고 보니 사실은 광복회에서 불참을 한 것으로 빌미가 돼서 야당도 이제 윤석열 정부를 친일 정부로 매도 비판을 하면서 광복절 기념식에도 이제 참석을 하지 않은 건데 독립기념관장 인선이 지금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주된 이유인데 인선에 대한 불만이 광복절 기념식에 대한 불참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한 대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독립기념관장의 김영석 관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거의 친일 반일 논쟁으로 네네.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지적했듯이 조금 더 이 친일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 반공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조금 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독립기념관장에 김영석 씨가 임명되는 과정을 놓고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네네. 사실 그 부분의 세세한 내용까지 좀 밝혀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미 취재가 돼서 채점표가 다 나오고 임원 추천에 누가 들어갔고 누가 몇 점 받았는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다 밝혀지니까 사실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이야기하는 이 김영석 반대 논리가 좀 무색해지는 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를 반대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사실관계를 체크를 해보면 정확히 어떤 말이 맞는지 확인이 되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저는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돼서 촉발돼 가지고 결국은 이종찬 회장께서 이제는 광복절 행사에 가지 않겠다. 거기에 또 민주당 등 야당의 숟가락을 얹으면서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광복절 참석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기념식에 대한 경축식이 반쪽으로 갈리는 모양새를 하면서 거의 정쟁화되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김영석이라는 분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정리가 되면 간단한 일인데 이게 마치 그 점이 가격으로 커져서 과거에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적동성이 있는 건지 네.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이 적동성이 있는 건지 이승만을 편을 들 건지 김구를 편을 들 건지 북한에 가까운 건지 반일이 중요한 건지 반공이 중요한 건지 역사의식 전체에 대한 확산으로 지금 번져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아까 에코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2024년의 현실에서 일본을 두려워하고 일본에 대해서 친일파 논쟁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또 좀 더 대담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정쟁화된 과정에서 뭐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잠실 야구장에 일장기까지 시비를 걸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 대한민국의 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친일 반공 논쟁이라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동훈 대표가 이종찬 광복회장을 전화로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참을 했다라는 것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까 인터뷰처럼. 광복 회장께 전화를 걸어서 이견이 있으시다면 경축식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도 된다. 마치 이 광복 회장께서 참석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두 쪽 난 것처럼 비춰진다라는 우려를 한동훈 대표가 직접 설득을 했지만 이종찬 광복 회장은 결국 경축식에 불참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뭐 김영주 의원님, 네. 이종찬 광복 회장의 아드님과 윤 대통령은 절친 친구 사이잖아요. 아들 친구. 윤 대통령이 설득해도 안 오시는 분인데 아들 친구와 가까운 여당 대표가 설득한다 해도 뭐 되겠습니까, 설득이?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마치 이제 이종찬 강북회장이 자기가 민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목리를 부린다 이렇게 좁혀서 해석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종찬 강북회장의 문제 의식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지금 윤 정부 들어서 기본적으로 동북아 역사재단을 비롯해서 수많은 어떤 우리 한일 관계사에 대한 주요한 관직의 이사직의 이사들이 주로 뉴라이트 계열이다. 단적인 예로 이제 박지한 교수 같은 분들 과거에 대한 말하자면 교과서 문제에 참여했던 분들이 박지한 교수가 서울대 서양사학을 전공했고 영국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도 이종찬 강복 회장이 뉴라이트다라고 네. 규정을 했는데 정작 많은 조간신문들과 김영석 관장 본인은 뉴라이트에 대해서도 나는 비판을 해왔다. 네. 라는 반박이거든요. 그러면 이종찬 강복 회장이 이 인선을 반대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 김우식 교수께서는 좀 불분명하다라는 비판해 주셨는데 네. 여전히 아니, 유효한 건가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강복회가 지난번 강복회장에 이어서 상당히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좌편향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새롭게 강복회장 입장은 현재 강복회장이 보기에는 뉴라이트 계열로 보이지만 오히려 더 중립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뉴라이트 계열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과 김구를 같이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척의 어떤 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또 그 안타까운 것은 이번 일이 이종찬 강복회장이 민 사람이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평가단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훨씬 더 한편으로는 좀 볼썽싸나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본인이 그렇게 민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평가가 잘못됐다 얘기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의 어떤 그 이목과 문제의식이 깊이 스며들었을 텐데 마치 자기가 누구를 내놓고 그 사람이 또 하자가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훨씬 더 강복회 입장이 더 줄어들었지 않았겠느냐. 제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저께 어쨌든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서 정부가 주최한 행사에서 말하자면 강복회 회원들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매우 불편했을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렇군요. 또 이참에 강복회도 너무 지나치게 한쪽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광복절 행사가 쪼개졌습니다. 정부 주최 행사와 광복회 주최 행사에 각각 참여한 겁니다. 몇 명씩 참여했는지도 좀 언론이 세어봤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대통령 정부 인사 여권 관계자 독립유공자 후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다도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주최 행사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100번 김구기념관, 광복회 주최 기념식, 민주당 등 야권과 또 독립운동 단체 연합이 이번엔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500여 명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도 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 특정 단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쪽 행사 표현 잘못이다. 건국절 관련 억지 주장에 엄정 대응할 생각이다. 대통령실 입장 나왔는데 건국절 관련 억지 주장과 또 이 정부 주최의 광복절 기념식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 나왔는데 야당은 이 광복회가
중심이 되는 별도의 행사에 어제 참석을 했잖아요. 국회의장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전용기 의원님 네. 대통령실 입장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참 답답한 것입니다. 뭐 특정 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쪽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광복회가 빠졌는데 반쪽짜리 행사가 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고 싶어 하시겠지만 완벽하게 반쪽 행사가 돼버렸다. 그 책임은 결국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이 뭐 뉴라이트도 비판했기 때문에 뉴라이트가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뭐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일제 시대의 우리 국민들은 대한의 국민들은 일본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거부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일제 시대의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뭐 경찰청도 테러리스트로 경찰청을 폭파했던 독립기념관도 전부 다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몸을 바쳐서 대한의 독립을 이끌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를 했던 그 테러리스트가 되는 문제로 변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한 발언에서부터 발단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보고 어떻게 인정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이 반쪽짜리 행사를 만든 저는 주체다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어떻게 우리 독립 영웅들을 그런 식으로 매도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정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 비교로 2,000명, 500명 이렇게 차이 보면 마치 광복회가 주관한 행사는 작은 행사처럼 보이는데 원래 광복회가 사실 광복절의 행사의 거의 메인급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혼과 얼이 담긴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밀고 간다, 그냥 돌파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광복회가 주장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독립 영웅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그 혼과를 찾을 수 있을지를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우식 교수님, 야당에서 방금 이제 주장하는 것도 전용기 의원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른바 독립기념관장 면접 과정에서 일제 시대 때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어디냐라는 질문이 나왔다는 건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일본이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야당과 광복회에서는 친일 사관이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강제 점령을 옹호한다. 식민 지배를 정당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영석 관장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일제의 무력 점거는 잘못된 일이다. 라는 답변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형적인 침소봉대인데요. 침소봉대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 한마디, 발언 한마디, 글 한 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이게 뿌리를 찾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제가 교수라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만 2차 대전이 끝나고 각각의 전 세계의 이른바 근대 민족 국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 네이션 스테이트를 다른 나라는 그냥 국민 국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 국가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민족 국가로 해석이 됩니다. 네이션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일체화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45년 해방되고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게 민족이 통일된 국가는 실패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나 친북적이거나 이 친일과 반일 구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이션 스테이트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저께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말한 것도 이 네이션 스테이트가 불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이걸 완성하는 길이 바로 북한의 민주화에 의한 전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족도 하나가 되고 자유근대 국가로서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불가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갈등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36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조선 국적이냐 일본 국적이냐를 물어보면 그럼 그때 살았던 만약에 1,000만 명의 우리 조선 백성들이 일본인 국적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독립기념과정에 응모한 사람이 일본 국적이라고 말하는 게 또 맞습니까?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송기정 우리 영웅도 일장기를 달고 왔습니다만 조선의 얼과 혼을 가지고 뛰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아일보가 그걸 가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있었고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상해에서 만주에서 저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계속 싸워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특정 국면의 특정 상황에 말 한마디를 꼬투리를 잡아서 너 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그 논쟁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저는 남아있는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와 국민 국가가 하나가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일 규정 논란은 일종의 메카시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논란이 될 발언들을 그러니까 이승만과 김구도 마찬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와 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달리 보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그걸 잘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여당 의원 중 현역 중 처음으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이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김용태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여당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이런 입장 낸 분이 아직은 없는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이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정치인들 혹은 기관장, 그러니까 이사회 리더분들의 발언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논란 그 이면에는 김근식 실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의 오래된 역사 논란, 역사 전쟁이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독립정신, 호국정신 그리고 민주주의, 산업화를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정립할 때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이뤄져 왔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과 어떤 리더분들의 발언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네. 정치인은 국론을 모으고 수렴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어제 광복절 행사만 보더라도 여야 모두 저는 빵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가 이 논쟁 가지고 이 역사 논쟁 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프레임을 걸고 서로가 옳다고 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 역사적인 관점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판하고 질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물러나야 한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네. 매듭 짓고 넘어가는 것은 스스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예. 논란이 얘기됐으니 예. 통합 차원에서 물러나야 한다. 예. 자, 김용태 의원 의견도 전해드리면서 그래서 화제의 인물이기도 하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지금 앵커가 모닝콜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앵커의 모닝콜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입니다. 김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찬 광복회장과 야당에선 김 관장님을 이 광복절을 부인하고 친일파를 옹호하고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을 부인하는 이른바 친일파 뉴라이트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입장 예, 어떠신가요? 말씀하십시오. 맞습니까? 예, 그 말씀들이 제가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날조되어진 거짓 뉴스다. 네. 그래서 제가 이종찬 회장과 책임 있는 분들에게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예. 예, 이미 2년 전에 제가 대한민국의 이 진년간의 역사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끝나야 할 역사 전쟁 책을 써놓은 것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해서 예, 지금 저를 마치 인민재판하듯이 예. 그렇게 몰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좀 확인하시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석 관장께서는 이 친일파들을 옹호한 적이 없고 또 예, 독립운동 그렇습니다. 정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예. 이종찬 광복회장이 우리 김 관장을 상대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정신을 무시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제정하려 하는 사람이다라고 예.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맞습니까? 전혀 잘못된 주장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건국이 완성되었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의 완성까지 29년간에 걸친 그 기간을 건국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임시정부의 활동을 제가 높게 평가하면서 이제까지 그걸 갖다가 선양하는 글을 써왔던 학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책에서 나는 건국절 재창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글도 읽어보지 아니하고 뭐 좋은 글씨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정치 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서에 이렇게 쓰셨어요.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부터 예,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까지가 대한민국의 예. 건국의 정신을 계승한 거다. 이런 취지를 쓰셨는데 맞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예.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께서 예.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만들려는 작업이다.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분류한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도 나왔는데.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예, 저는 이제까지 김구 선생을 한 번도 비방해 보거나 그분을 갖다가 무슨 그런 이상한 용어로 표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상한 그런 소설로서 이거는 분명히 그분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김구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럼 예, 제 책을 보시면은 네. 제가 이승만과 김구라고 하는 아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이고 네. 김구 선생도 위대한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두 분을 함께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썼지 내가 김구 선생을 비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이런 그 사실과 다른 비방은 예, 오히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정신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도로 보십니까? 뭐 이번에 그분들이 그 뉴라이트를 판별하는 9가지 기준이 란 게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을 양분해가지고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하거나 또 1948년에 건국이 되어졌다고 하는 입장을 동조한 사람 전부 다 뉴라이트고 친일파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엉터리 주장이 어디 있어요? 일각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만이 네. 사실은 대한민국의 온건한 건국절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 온전히 건국절이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는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김 관장께서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예. 계속 해왔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주장으로서 1919년에 시작되어진 네. 건국 사업이 1948년에 완성이 되어졌다. 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서울대학교의 신용화 교수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함께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연구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이 독립기념관장 면접 때 예, 일제 치하의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어디냐라는 예. 질문에 김 관장께서 일본으로 대답했다라면서 네, 네. 예. 일제 치하를 이른바 미화했다라는 주장도 예. 야당에선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제가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어디였냐고 해서 일제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앞부분을 자르고 뒷부분을 자르고 앞부분만 자꾸 떠들고 있는데 제 부모님들부터 태어나자마자 일본 호적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뼈아픈 우리 역사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독립운동이고 독립운동사 연구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다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아팠던 역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내 말이 뭐가 잘못되어졌습니까? 김 관장님의 발언의 취지를 왜곡해서 예. 이른바 친일파로 매도하고 있다 이런 반박이신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우리 이종찬 회장께서 네. 이 돌직구 쇼에 저랑 같이 출연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뒤에서 거짓 소문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요. 예. 저희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찬 광복회장께서는 도대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제 입으로 저는 수험생이었으니까 그 심사위원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여러 언론에서 광복회의 어떤
뭐 집단적 이기주의 운운하고 한 얘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건국절 논란이나 친일 논란은 근거가 없다라고 거듭 예, 강조하셨는데 저에 대한 그런 논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 무근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그럼 지금 그 김 관장 인선에 대한 비판의 주된 내용이 그건데 그거 말고 지금 이렇게 예. 비판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주장이세요? 예, 뭐 제 주장보다는 그런 언론들의 보도를 제가 보면서 상당히 수긍이 가고 저도 심정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른 독립기념관장 후보를 밀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한 불만이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심정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야당에선 용산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 더 나아가 일본과 내선 일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상식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나는 그런 주장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밝혀야 된다.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질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예, 그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김용태 의원이 그 조금 전 들으셨듯이 예. 여당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김영숙 관장은 물러나셔야 된다라는 예예. 주장을 한 분이기도 해서 네. 이종찬 광복회장은 오늘 저희가 못 모셨지만 예, 여당의 김용태 의원은 모셨거든요. 한번 대화 나눠보시죠. 김용태 의원님 혹시 예예.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관장님께서 그 면접 과정에서 일본 국적이었다라는 표현이 물론 학자로서의 양심으로서 하실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라든지 아니면 광복회 분들이 듣기 싫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했던 발언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부임해서 제가 공직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문맥을 보십시오. 제가 일제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래서 독립운동을 되찾는 것이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 독립운동을 존중하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부분만 잘라가지고 마치 내가 일본을 동조했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인 것이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잘못이 있으면 그걸 지적을 해야지 어느 일방이 주장한 얘기를 듣고 그대로 얘기하는 이것은 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다. 특히 우리 젊은 양식 있는 정치인들은 그 모든 내용을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걸 판단하고 난 다음에 비판해 주시는 것이 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숙 관장님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그 모닝콜 전화 갑자기 드렸는데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입장 차분히 설명해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예. 물러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왜 물러납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되어 뽑히고 임명받은 사람을 상대방에서 그냥 억지 주장하고 거짓 뉴스를 가지고 물러나라고 한다고 물러나면 대한민국이 통합이 되어지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본질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저에게 대한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무책임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모닝콜로 전화했습니다. 김 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모닝콜로 전화를 걸어서 충분한 답변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판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건국은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자 광복회 강원도 지부장 등이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고 하면 이미 그때부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도 부정하는 거고 독립운동도 부정하는 거고 나중에 광복도 부정하는 그런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날 최초의 자유민주 헌법에 의해서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사스러운 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1948년 건국됐다는 건 반헌법적이다. 일제강점을 합법화했다라는 비판이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은 주장했고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919년에 건국이 됐다면 독립운동이 필요 없다. 오히려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광복을 자체 부정하는 자기 모습이다라고 반박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결국은 이 역사관의 차이, 건국일에 대한 논쟁 때문에 파열음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좀 안타까운데 이 김우식 교수님, 예. 극단적인 양쪽 주장을 하는 분들 모두 다 좀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1919년만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광복회 분들도 좀 포용성을 보이셔야 될 것 같고 1919년은 의미가 없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만이 진정한 건국절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조금 포용력을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둘 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잖아요. 둘 다 우리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김영석 관장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작년에도요. 지난해에도 광복절 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이종창 광복회장이 당시에 우리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승만 기념관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또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당시 시민사회 수석, 그다음에 비서실장 이게 만나서 광복회장 이종창 광복회장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돼서 다시 경축식 광복절 행사를 같이 했던 그 근거가 뭐였냐면 19년의 임시정부의 수립과 45년의 광복과 48년의 대한민국의 수립이 1년의 연속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나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네이션 스테이트로서 민족 국가이면서 근대 국민 국가로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통일되는 게 바로 북한의 민주화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 생각하면 싸울 이유가 전혀 없죠. 1919년에 상위 임시정부 만들었을 때 다 헌법 만들고 다 거기에 내각에 다 참여했었고 또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하면서 정부를 구성한 거거든요. 다만 국권을 회복하지 못해서 임시정부로서 망명정부로서 활동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난하게 독립투쟁을 해왔고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것이고 45년에 광복이 됐고 48년에는 전체 한반도가 민족적 통일을 이룬 채로 되지 못했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이 근대 국민국가의 이념을 그대로 받아하는 채로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국가를 건국한 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강원도 행사에서 두 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19년 만이 건국이다. 48년 만이 건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 논리는 좀 서로 자제하면서 19년의 상위 임시정부의 수립과 48년의 대한민국의 건국을 오롯이 그냥 똑같은 과정으로서 받아들이는 저는 포용적 자세, 또 통합적인 역사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전용기 의원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마디 하셔도 됩니다. 네, 건국절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보면은 상해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반박한다면 사실 헌법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정하지 않겠다는 꼴로 보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광복회 독립 유공자의 후손분들께서 저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10분 이해를 합니다. 네. 10분 이해하는 거 100분, 뭐 1000분까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1000분도 이해된다. 왜냐하면 순국 선열들, 우리가 항상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고 나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인데 순국 선열이 뭐냐? 1945년 8월 15일까지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하신 사람들을 기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45년까지는 일본인이었는데 45년에 갑자기 건국이 됐다라고 하면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순국을 했던 순국 선열들에 대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건국절 논쟁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독립영웅들의 그러한 숭고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행위라든지 그렇게 뭐 45년도에 건국이 되었다라고 주장하신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기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저희 돌직구쇼에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 오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 전용기 의원 통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김현석 독립기념관장 인터뷰 통해서 충분한 본인의 입장도 들려드렸습니다. 광복회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김우식 교수의 주장과 또 여권 내에서 그래도 김영석 관장이 물러나야 한다라는 김용태 의원의 의견까지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한 언론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최고점을 주고 나중에 뉴라이트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인데 지난 7월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면접 심사 때 이종찬 광복회장이 직접 점수를 둔 A 교수 최고점을 줬다는 거예요. 최고점을 주고서 지난 13일에 저 A 교수가 완전 뉴라이트다라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최고점을 주고 나중에 뉴라이트다라고 비난을 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광복회, 박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집필에 참여했었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러면 왜 이종찬 광복회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김영석 관장은 최저점을 주고 A 교수에게 최고점을 줬을까?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좀 설명이 되지 않는 대목이란 조간신문의 지적인데 네. 그렇다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토록 싫어하는 뉴라이트에 대해서 본인이 최고점을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조간신문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입장이 굉장히 옹색해졌어요. 네. 뭐 우선 언론에서 밝혀진 것처럼 김구 선생의 어떤 장소원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추천한 부분부터 만약 그렇게 추천한 의사가 있었으면은 사실은 심사위원회도 들어가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다른 분을 임사추천위원장으로 맡겼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분 또한 뉴라이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를 배점하는 데서도 왔다 갔다 했고 또 실제적으로 본인이 어떤 특정 후보를 미웠으면서도 말하자면 채점관으로 들어갔다. 그런 것이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순수한 뜻이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목리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추천한 분이 사실은 뇌물죄라든지 예. 또 집행유예를 당했다든지 이런 결격 사유가 물론 뭐 법률적으로 결격 사유가 아니죠. 다 뭐 복권이 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질문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과연 독립기념관이 적자가 됐을 때 흑자로 경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 자리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의 것이야.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동안에서의 어떤 그 판정 시비라든지 또 논란을 이종찬 회장이 자초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종찬 광복회장의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석 관장과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건국절을 문제 삼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건국절입니까? 일제강점을 합법화하게 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었다 한다면 일제강점을 규탄할 수도 없고 침략을 물리치는 투쟁도 모두 무의미하고 허망한 일이 되고 맙니다.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찬칭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진정한 출발은 진실된 역사의 굳건히 발딛고 있는 일입니다.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친일 사관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종찬 광복회장의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입니다.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당에선 민주당이 전현희 의원에게 사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막말에 경색된 협치, 제명의 제명 싹불.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 9일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조사를 담당한 실무 책임자인 권익위 국장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단하세요. 발언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설명 국장이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권익위 국장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그럼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나서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아세요?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창피한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창피한 줄 아세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성석주 저 발언,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다, 살인자다. 이 발언 때문에 여당에선 강하게 전현희 의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들의 정치적 의도가 비열하다 못해 안타깝고 치근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뇌피셜에 근거해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의원의 발언이 갖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거칠고 험한 의정 활동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피로감과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그런 발언이 상식적이지 않고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하실 분들은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도 비상식적인 발언이다, 당 차원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경한 비판의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전현희 의원의 이 살인자 발언, 이 17대 18대 현역 하셨던 국회의원 선배님들이랑 저도 이제 많이 알아서 몇 분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여야 두루두루. 17대 18대 이제 의원을 하셨던 전직 현역 의원, 여야 의원들은 의정생활하면서 사실은 저런 류의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다들 얘기했었는데, 네. 김용주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저 또한 과하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표명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모습은 단순히 법사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보니까 전당대회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살인자다 이런 발언도 했고 또 그런 표명을 했는데 그런 것이 부각이 안 돼서 그랬는지 사실은 장소도 적절하지 않아요. 실제로 권익위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정무위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저 자리는 법사위였다는 거죠? 예,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말하자면 자기 개인 의견을 소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소도 적절하지 않고 발언 수위도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왜 저렇게까지 크게 액션을 써가면서 했냐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당대회 속에서의 뭐랄까 이현주 의원과의 차이가 저는 아마 저런 거 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서울 경선에서는 이현주 의원은 경기도 쪽이기 때문에 서울 경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현희 의원이 사실은 이현주 의원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현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이 전당대회 구도상 경쟁 구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마지막에 4위, 5위에 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봉주 의원의 표가 누구한테 갈 것이냐의 경쟁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의식한 발언이다. 그럼 저는 의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발언 수위도 높았지만 발언한 장소도 사실은 법사위에서 저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할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과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분들, 과거 이제 김병주 의원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용했던 것,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했던 것, 결국에는 그 전당대회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예. 또 마찬가지로 한준호 의원도 과거에 이제 민노총 분들을 청문회장에 데리고 들어오시면서 시위하고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망신 주고 이런 것들 결국에 다 전당대회 이용했던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들이 있거든요. 이번 전현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여당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프레임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결국엔 국장의 그 고인의 진상규명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이 의견을 수렴하고 국론을 통합하고 하는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당 내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전현희 의원의 발언으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김종혁 최고위원. 자, 그러면 나는 당신의 당에 있는 어떤 분과 관련해서는 5명쯤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았는데 그럼 그분은 연쇄살인자냐? 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라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강명구 의원은요. 전현희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5명의 살인자냐?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 5명이 사망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의 저질 정치 종식하겠다. 이게 또 바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전윤기 의원님. 네. 전현희 의원의 이 윤석열, 김건희가 살인자다라는 발언이 나오자 여당에서는 그럼 이재명 전 대표는 뭐 연쇄 살인자냐 이런 발언까지 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의원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국민의힘은 기승전 이재명 비난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거는 뭐 이상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한 가지 아쉬운 지점이 전인희 의원께서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 동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 죽음이 얼마나 아프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왔었음에 동감을 하는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확정적인 단어 그리고 듣기 어려운 단어를 저렇게 법사위에서 꺼내는 모습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보통 정치인들께서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말하지 않는 방법도 깨우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다면 오히려 더 전당대회에서 더 좋은 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의 젊은 의원들이 더 어른스럽군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그거였던 겁니다. 저는 비단 전당대회 때문에 저런 과격한 발언을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의 영향은 있다고 보세요? 아마 의식은?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전당대회를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내가 같이 근무했던 동지의 죽음에 그 슬픔을 같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아쉬웠던 지점이 네. 좀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국회의원이라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어른스러운 전윤기 의원의 발언. 전현희 의원에 대한 충고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충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현희 의원이 선수가 어떻게 되죠? 선배십니다. 삼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윤기 의원 재선이니까. 재선이면 할 말 해도 되죠. 김구식 교수님, 만약에 전당대회 이른바 경쟁 구도에 있는 이원주 최고위원 후보와의 소수점 한 자리 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쟁 관계를 의식한 만약에 발언이다라는 해석들이 지금 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저런 발언이 강성 지지자들에게 전현희 의원의 지지율을 이원주 의원과 격차를 벌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정봉주 의원도 어느 날 갑자기 사석에서 통화한 내용이 폭로가 되니까 기자회견 한다고 해놓고 더 센 발언으로 네.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센 발언에 대해서 다 해석하는 게 결국은 마지막 남은 서울 경선하고 여론조사 30% 반영을 고려한 게 아니냐라는 이 선거공학적인 또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서울의 어떤 당원들은 그렇다 쳐도 여론조사 30은 민주당 지지자들만 뭐 참여하겠으나 꼭 강성 당원들만 그렇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니까. 정봉주 의원도 그렇게 계산을 했다는 분석이 일각에 있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전현희 의원의 저런 사실은 TPO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전혀 저 이야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법사위에 검사 탄핵 청문회에 아무 상관없는 권익위에 그 국장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살인자라는 단어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왜 그러지라고 하는 의아심이 든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 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최고위원 선거에 지금 여성목 하나를 놓고 이원주 의원과 지금 거의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하나의 노림수가 아니느냐. 그럼 지금 이원주, 전현희, 이원주 둘 중에 이기는 한 명이 최고위원이 되는 확률이 높은 그렇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여성 몫은 무조건 1위는 다 되기 때문에요. 강선우 최고위원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저 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현희 의원의 저 발언이 그렇게까지 선거공학적 해석을 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 그런 거라고 한다면 민주당 전당대회에 본인의 득표와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여의도 국회 상임위원장, 여의도 국회를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까 우리 김용태 의원 이야기했습니다만 김병지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했을 때 많은 언론이나 많은 평론가들이 비판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쇼츠로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짤로 돌아가지고 초반에 전당대회 때 김병주 의원이 초반에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결과론적 분석을 보면 그게 해석이 또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꼭 전현희 의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어떤 전당대회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민의의 전당 그리고 여야 대화와 이 품격과 예의가 있어야 될 국회를 저렇게 난장판으로 만드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전현희 의원의 저 발언이 전당대회를 의식한 발언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도 거듭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 전현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자 야당도 송석준 의원의 제명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어차피 둘 다 제명 안 될 겁니다. 정치적 맞불이죠. 막말 더티 플레이에 대해 제명을 추진한다. 권익위 국장 죽음에 전현희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냐. 동료 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이다. 라며 송석준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용기 의원도 저 발언은 저 장소에서 부적절했다라는 의견 주셨지만 이소영 의원도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그렇게 발언하신 마음은 이해가 가고요. 공감이 가는데 우리 국회에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할 때 너무 극한적인 표현을 쓰는 거는 국민들 들으실 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상호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야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의 야권 관계자 A 대놓고 살인자라고 소리친 건 심각한 문제다. 야권 관계자요. 최고위선 경선에서 이현주 의원과 엎치락뒤치락 강성 지지층 염두에 둔 발언이다 라고 야권 관계자도 이렇게 해석하는 인터뷰를 한 언론에 했다라는 대목 소개해 드립니다. 만약에 전당대회를 의식해서 저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전현희 의원은 물론 부인하겠지만 야권 관계자도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김웅식 교수 지적대로 법사위를 더군다나 이 권익위 동료였던 분의 죽음을 본인의 최고위원 선거를 이용하는 정치 소재로 삼았다면은 그렇지 않았겠죠, 설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그 법사위에서도. 다만 저런 방식이었어야 되냐. 네. 큰 액션을 취하면서 살인자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조사,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와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법사위는 뭐 못할 주제가 있습니까? 모든 주제를 다 할 수 있는 데가 법사위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표현 방식과 액션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과잉했다, 오버했다. 그 왜 오버하느냐? 그것은 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는데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핫쌈 시작합니다. 자, 현, 기부천사, 현, 진우션의 현, 정혜의 남편, 현이 기부 마라톤을 올해도 완주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립유공자, 독립투사분들께 큰 빚을 졌다라며 완주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큰 빚을 졌잖아요. 독립유공자분들, 독립투사분들한테. 예, 그분들도 전 재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켜내신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참 이 정치권에서 빛바랜 오래된 역사 논쟁, 전쟁을 펼칠 때 사실 우리 국민들과 이런 현 같은 기부천사 이런 분들은 건국절이 무슨 중요하냐. 1919년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도 중요한 거 아니냐. 중요한 건 이렇게 기부 마라톤 통해서 이 독립유공자나 독립투사분들 후손을 돕고 또 좋은 곳에 기부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좋은 건 아니냐라는 것들이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라 봅니다. 올해도 기부천사 현은 저렇게 자신의 몸을 단련하면서 기부를 하는군요. 대단합니다. 현 씨가요. 김웅식 교수님 굉장히 근육질이에요. 운동도 운동이고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이 소아암 환자를 돕는 병원을 짓기 위해서 지금 수년간 또 기부 마라톤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기부를 하기 위한 마라톤만 몇 개째 할 겁니다, 현.
일단 뭐 건강 또 체력 또 아까 화면에 보니까 정말 군더더기 없는 네네. 몸집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또 이 현 부부를 볼 때 금술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뜻깊은 일을 위해서 정말 본인의 저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연예인들이 사실은 뭐 현 말고는 다른 분들 때도 일부는 또 여러저런 논란거리가 되는 또 소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연예인이면서 연예인 부부로 살면서 저렇게 좋은 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 정말 제가 배울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평소에 합니다만 이번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복절 기념식이 이렇게 엉망으로 지금 갈라진 상황에서 저렇게 묵묵히 정말 왜냐하면 정말이 좀 훨씬 공감이 가는 게 저분들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 순국선일 없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겠어요. 예.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 마음에서 저렇게 묵묵히 뛰었다는 게 너무 참 감동적입니다. 네. 참 이 현의 마라톤 완주 소감을 들으면서 저도 배운 게 많은데 그냥 그런 마음, 현과 같은 마음만 우리 정치권이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 광복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뉴라이트 분들도 마찬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도 어제 광복절이라 아파트에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태극기 개양하셨죠. 한 아파트에서, 한 마을에서 90% 가구가 태극기를 개양해서 화제입니다. 어딜까요? 경북 칠곡군의 한 아파트 192세대 중 176세대, 입주민 90% 이상이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 중 북한의 남하를 막기 위해 폭파한 애국동산 인근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마을 이장님, 김궁수 기장님 모든 세대가 웃음으로 화답하며 동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다 지금 거의 모든 가구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얼마나 딱 보기 좋습니까? 반듯하고 가지런하게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 좋습니다. 물론 모두가 태극기를 개양해야 된다라는 것도 뭐 좀 지나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광복절만큼은 이렇게 태극기를 건 분들이 더 칭찬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뭐 바빠서 깜빡해서 못 건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집은 걸었습니다. 이렇게 광복절의 의미를 태극기 개양으로 기념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주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뭐 쉬기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 광복절이나 3.1절 이런 날에는 수시로 우리 주민들이 자진해서 참여해갖고 이 국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에서 보온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0% 넘는 세대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태극기를 개양한 게 90%는 김영주 의원님. 네. 아, 이런 곳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방금 그 말씀이 사실일 거예요. 몇 해 전부터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했고 또 칠곡이란 곳이 어떤 그 6.25 전쟁 상태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몇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걸다 보니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김진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저분들 속에서는 뭐 19년이 중요하냐 48년이 중요하냐 그런 게 없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고 또 보기 좋은 것이고 또 저런 부분을 보면서 또 내년에는 우리 마을도 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좀 퍼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쌈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이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양궁 대표 김우진과 상대에서 1점 관역을 맞췄던 마다의 선수인데 광주 세계 양궁 대회가 북한과 분쟁 국가 선수도 초청을 했습니다. 이 1점 맞춘 선수도 한국에 오는지가 화제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광주에서 세계 양궁 대회가 열리나 봐요. 차드, 북한, 분쟁 국가 선수 등 초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마다의 차드 국가대표입니다. 이름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대표인 줄 착각하신 분도 계시는데 아프리카의 분쟁 국가인 차드라는 나라의 대표 선수고 독학으로 양궁을 시작해서 이 팔 보호대 없이 보호장구 없이 뭐 열악하게 나와서 1점을 쏴서 많은 분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줬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마다의 선수를 응원해서 대한민국께 감사하다라는 감사 인사를 올리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한 양궁
업체 기업이 이 마다이 선수를 후원하겠다라고 나서서 또 더욱 대한민국께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시 관계자는 기업 후원을 통해 초청할 수 있을지 파악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네. 뭐 북한 선수는 안 올 것 같은데 북한은 안 오더라도 요 마다이에는 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IOC 규정에 따르면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스포츠 외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것, 또 세계 시민들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 자체가 스포츠 정신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마다이 선수라든지 혹은 또 북한 선수들까지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자유라는 이 물결에 대해서 느끼게 좀 해주고 또 각국의 그러한 친선을 도모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많은 분들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볼링 선수 출신의 또 전윤기 의원께서는 이 스포츠가 사실 냉전 시대 때부터 얼마나 이 외교적인 훌륭한 외교적 수단으로 잘 선하게 활용돼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뭐 북한 선수들도 올 수 있으면 좋고 마다에 또 내전 국가 차드 보호장구 없이 이번에는 한국 기업이 후원하는 세계 최고의 양궁 장비들로 중무장한 채 와서 1점 말고 10점 쏘는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또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도 전쟁을 잠시 멈추고 올림픽을 진행시켰던 그런 부분들을 본받아서 이번에도 분단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선수들이 광주를 방문해서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마다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기업의 후원을 받고 그 장비를 착용하고 그 시합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다이 선수가 착용한 그 우리 한국 기업의 물품들이 또다시 세계에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마다이 선수도 적극적으로 왔으면 좋겠고 오히려 정말 전쟁 중에도 올림픽을 참여하는 것처럼 북한 선수들도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보고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의 해단식을 즉석에서 일방 취소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체육회. 그런데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취소했다라는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초 행사 장소 입국장 협조 공문, 혼잡 안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입국장에서 행사 축소를 진행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체육회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입국식 해단식의 협조 공문까지 보냈고 혼잡 및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그레이트홀로 인천공항 쪽에서 제시를 했고 최종 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대한체육회 회장이 즉흥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기용 회장이 그레이트홀에서 해단식이 열린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불같이 화를 냈다. 이후 해단식은 5분이면 충분하다. 그냥 입구장에서 끝내겠다라고 공지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체육회에서 그레이트홀에서 리허설까지 진행하고 선수단 입국 직전까지 인천공항공사 측과 해단식을 하기로 다 조율을 해놓고 이기용 회장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라는 뭐 증언 아닌 증언이 나온 건데 김구식 교수님 이게 뭡니까?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파리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정말 국위선양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냈고 역대 올림픽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걸로 다 우리 국민들이 이 무더위에 그리고 여야 매일 싸우는 이 상황에서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파리올림픽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즐거운 뉴스였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와서 정말 우리 본진 선수들이 들어오는 마지막 그 귀국이기 때문에 네. 해단식이라는 걸 간단히라도 열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또 귀국을 또 환영해주고 얼마나 좋은 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인천공항 측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장소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취소를 해버렸어요. 취소했는데 지금 드러난 말로는 대한체육회가 본래부터 이 해단식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애초에 했습니다만 지금 뒤늦게 드러난 걸로는 애초에 장소까지 다 마련해서 준비했는데 당시 체육회장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갑자기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기용 회장께서 정말 지금 대한체육회장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으로 잘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이러저러한 말이 나오겠습니다만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자랑스럽게 훌륭한 성과를 내고 귀국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
그 본진 선수단이 귀국해서 왔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해단식을 통해서 인사도 받고 격려도 하고 축하도 해주는 자리가 필요했을 텐데 왜 체육회장이 혼자 독단으로 취소했을까요? 혹시라도 뭐 이 배드민턴 관련해 가지고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한 그런 뭐 불안감 때문에 했나요? 저는 저런 것이 전형적인 저런 이런 뭐 방송용 단어가 맞지 모르겠습니다. 꼰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하면 되는데 행여나 또 혹시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의 결정을 저렇게 정말 즉흥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옥태 의원님, 이거 혹시 뭐 국회 차원에서 체육회 통해 질의라도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들에게 내놓은 해명이에요. 근데 그 해명이 거짓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인 건데 선수들이 피곤하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생각해서 이 뭐예요? 해단식을 취소했다. 빠진 건 문체부 장관 기념사밖에 없다라는 해명을 국민들 앞에 해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선수단 입국 직전까지도 리허설까지 다 했고 이규경 회장이 독단적인 결정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라면 이 체육회에서 국민들 상대로 감히 국민들 상대로 내놓은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이거 국회 차원에서 좀 진위 규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 차원에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심지어 그 뉴스를 봤더니 저도 그 대한체육회장이 오기 전까지 해당 직원들이 뭐 그런 해단식을 준비했다라는 기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왜 이것이 취소됐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질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체육회 그리고 각 협회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회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담당 상임위가 문체위잖아요. 예. 문체위의 상임위원장은 도직구 출신 전재수 의원이고 문체위 여당 간사는 도직구 출신 박정호 의원이거든요. 아마 이 방송 다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국회 차원에서라도 명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좀 국민들 앞에 밝혀볼 필요가 있다라는 김용태 의원의 주장도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I am mom, I am dad. 이게 뭘까요? 서울대 마크가 있고요. 서울대가 우리의 서울대 다녀요 스티커를 학부모들에게 발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스티커의 정체는 나는 서울대생의 엄마예요. 나는 서울대생의 아빠예요. 우리는 서울대생의 가족이에요. 라는 스티커를 서울대가 발부해서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배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갑론을박이 있어요. 좋은데 아빠가 서울대를 나온 건 아니지 않느냐. 더 나아가 아니 꼭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가 이 학벌을 조장해서 마치 이렇게 학벌 지상주의를 보여줘도 되는 거냐, 선민의식을 보여줘도 되는 거냐라는 지적. 반면 뭐 서울대 보내는데 애썼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불법은 아니지 않냐 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허례허식이라고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너무 보여주기 용이지 않나. 가족들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기념품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학벌을 조장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거기에 해당된다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자, 전용기 의원님. 네. 우리의 서울대 다녀요 스티커. 난 서울대생 아빠예요. 서울대생 엄마예요. 이거 뭐 불법은 아니에요. 자유긴 한데 전용기 의원님, MZ세대들 의견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인터뷰에서도 유난스럽다는 이야기를 쓴 것 같은데 네. 딱 유난에 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딱 사고 나기 좋은 유형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의 전형적인 그런 유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불어 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유난스럽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 이게 잘못된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비판과 뭐 비난까지 할 부분은 없지만 유난스럽다 정도가 이 상황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차제에 국회 차원에서 우리 김용태 의원님, 전용기 의원님 아들을
국회의원으로 배출해둔 부모님들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 국회의원이에요 스티커도 한번 발표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사실 비판적인 부분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절대 그런 얘기 못하게 하고 저도 어디 가서 이야기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런 것들 자랑하는 것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나온 김문식 교수님. 그 본교 모교에서 이 알고 봤더니 이제 어떤 후원금을 학부모들에게 좀 모금하기 위한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인 측면도 있다라는 해명도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서울대 발전기금 재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이제 국립대학에서 사단법인으로 바뀌면서 발전기금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자진해서 성금을 받으려다 보니까 저런 이제 스티커를 배부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합니다만 본인이 서울대 나온 걸 자랑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네. 저 그리고 자랑 안 하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자식이 서울대 갔다면 뿌듯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자식이 서울대를 못 갔거든요. 저 그런 면에서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묻지도 않은 질문을 답변을. 아들아 미안하다. 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이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다는 것을 뭐 있는 그대로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자랑하는 건 좀 아까 우리 전영기 의원 말씀대로 유난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북한에서 주민들에게는 이 남한식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정작 김정은이 남한식 표현인 TB, 어르신, 주민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8.15 통일 독트린 북시몰 충격설까지. 자, 먼저 북한에서 이 김주혜의 헤어스타일을 다른 주민들이 못 따라하게 규제한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김주혜의 헤어스타일이 뭐 있었나요? 특별한 게 함께 보시죠. 북한 주민 대상 강연에서 수탉머리와 살이 보이는 옷 금지를 선포했다. 저 머리가 수탉머리였군요. 이 수탉의 어떤 그 벼처럼 이렇게 쫙 올린 머리를 금지한다. 반사회주기 현상으로 규정한다라는 강행이 나왔다는 증언. 단속될 경우 노동 단련형 혹은 교화형이다라는 겁니다. 평안북도 소식통. 주민들 너무한 처사라며 반발. 김주혜도 이른바 시스루를 입은 적이 있는데 왜 인민들이 입으면 반사회주의 반체제가 되냐며 반발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저 김주혜 머리를 수탉머리로 보는군요. 좀 처음 알았고 김정은의 머리는 또 패기머리다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 머리가 수탉머리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고 저거 따라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사회주의 체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산주의 기본적인 어떤 정당성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적 정당성, 즉 옛날에 김일성 주석이 낙엽 잎사귀를 타고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온정주의적 정당성, 수령님께서 또 김정은 위원장께서 전 인민들에게 이만큼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김정은 체제의 핵심 지도층들을 인민들과 차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런 권위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진 저런 구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는 너와 다르다. 이 계급, 즉 백두혈통이 일반 대중과 다르다라는 것을 억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데 대한 모순점이에요. 붕괴 직전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매우 안타깝고요. 이제 그런 것을 알면서 밀어붙이는 김정은의 건강이 좋겠습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 김우식 교수님 그 동서독 베를린 장면이 붕괴됐을 때 동독에 살고 있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동독에서 베를린 장면 붕괴됐을 때 직전에도 이렇던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서독 TV 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관리도 서독 TV를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절대 남한 드라마, 남한 팝송 보지 마, 남한 말 쓰지 마, 오빠라고 부르지 마, TV를 TV라고 하지 마라고 했는데 정작 김정은이 TV, 어르신 뭐 이런 걸 다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최근에 이제 평양 문화보호법이라고 그래서 북한의 법을 만들어서 이른바 남조선의 단어,
언어를 쓰면은 이제 처벌하게 돼 있는데 정작 이번에 놀랬던 건 이번에 북한의 그 의주 지역에 큰 수해가 났는데 거기에 이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연설하는 과정에 북한 주민들이 보고 있는 연설의 과정에 TV라는 단어가 나오고 주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러기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남쪽에 흡수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평양문화보호법까지 만들어서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미 북한 전체 진영에는 김정은도 무의식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남하라되어 있는 지금 의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문화적인 침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보면 정말 어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자유로의 통일이 확정돼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정말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던 이 근대 민족 국가이자 국민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이 하루빨리 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스루 수탁머리 같은 경우를 왜 저렇게 못하게 하냐면요. 예전에도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다음에는 북한 주민 2,500만 중에 정은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합니다. 그렇군요. 바로 1인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게 봐야 되는데 참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봤을 땐 참 웃긴 일이라고 봐야죠. 네, 웃기는 일이다. 라는 말로 가름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이 북한 문제 전문가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10월에 북한이 트럼프를 돕기 위해 충격적인 일종의 일을 벌일 것이다. 10월에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들어보시죠. President Trump's list if he came back. I think he's got a lot of other priorities. Whereas if Kim saw that he might achieve benefits, some have speculated they may do an October surprise, some kind of provocation in October and nuclear test, ICBM test over Japan. 김정은이 트럼프 복귀 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면 핵실험 ICBM 발사 같은 10월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이에요. 그런데 웃긴 건 트럼프 성향의 보수 싱크탱크인데 이런 얘기를 그냥 여과 없이 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0월의 충격선. 글쎄, 7차 핵실험을 지금 북한이 선택적으로 그 시점을 미뤄오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그 카드를 미국 대선 전에 쓸지 그렇다면 트럼프가 재집권한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어떤 제재 해제는 굉장히 좀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예상도 많은 전문가들 하고 있거든요. 10월의 충격선,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북한 전문가시잖아요. 정말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른바 스트롱맨의 브로맨스가 과연 또 생겨날지 아니면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됐을 때 북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는 예측 불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도 예측 불허인 사람이고 김정은은 더더군다나 예측 불허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볼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집권했던 4년에도요. 김정은하고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결국 깨졌습니다만 그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극적으로 했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에서 자꾸 잃어버리는 게 그 전에는요. 2017년과 18년 사이에는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막말 경쟁이 있었어요. 로켓맨이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들 로켓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라고 그래가지고 파이어 앤 퓨어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북한에 대해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었고 당연히 김정은은 거기에 또 화답해서 괌에 있는 데다가 실제로 좌표를 찍어가지고 이 IRBM을 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 두 정말 예측 불허인 지도자의 이 브로맨스도 가능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만 그 극적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직전까지는 얼마나 극한적인 또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있었느냐.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대선을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책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했습니다. 정권 간 협상이 아닌 북주민을 직접 겨냥한 통일이 돼야 한다라는 독트린이었습니다. 네, 북한 관련된 소식도 저희가 진단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요. 지금부터 김진의 돌직구쇼 개정에서 시작되는 김진의 더 라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